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히토류도 없고 가스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조용히 무시당하던 나라가 세계자원전략 포럼에서 모든 시선을 뒤흔든 단 하나의 발표를 합니다. 이 영상은 그 놀라운 발표의 전말과 한국 해양 전략의 기적 같은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전략팀에서 일하고 있는 한서연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날 아이슬란드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레이캬비스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레이캬비스, 눈 덮인 해안선과 수증기 피어오르는 온천이 공존하는 그곳은 처음부터 저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짓누르던 것은 바로 국제전략자원 포럼이라는 무대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표로 이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대표는 대부분 에너지부 장관, 자원부 차관 또는 석유와 히토류 재벌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명함 속에는 확보, 비축, 생산이라는 단어들이 빼곡했고 마치 금광을 등에 지고 다니는 것처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반면 저는 외교부 소속 전략 담당자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자원이 없는 나라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처음 그 제목을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 그게 정말 우리를 대표하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날 회의장에서는 미국의 에너지부 고문 레이첼 민츠가 자국의 셰일가스 혁신을 자랑했고 사우디의 석유 재벌 알리 사브르는 원유 비축량을 숫자로 읊으며 자국의 지속가능한 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히토류 독점력을 강조하며 세계 공급망을 자신들이 쥐고 있음을 강조했죠. 이 회의장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대화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할 자원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겠죠. 심지어 발표 대기실에서도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소비국이잖아. 기술은 좀 있겠지만 자원이 없으니 결국 수입할 수밖에 없지.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온 것들이 마치 덧없는 소비로 치부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커튼을 젖히고 북대서양을 바라봤습니다. 햇살 하나 없는 회색빛 바다, 그리고 제 마음도 그 바다처럼 차갑고 막막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한국은 자원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야 한다지만 과연 그런 이야기가 이 거대한 자원 국가들 앞에서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고개를 떨군 채 노트북을 덮으려던 순간 알림창이 하나 떴습니다. 보낸 사람 정태호 박사님. 은퇴하신 조선공학자로 제가 외교부에 들어올 때부터 멘토처럼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이메일의 내용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서연아, 지금 내가 해야 할 말은 남들이 갖고 있는 걸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온 걸 꺼내 보여주는 거야. 1923년 조선의 작은 바닷가에서 출발한 한 선원의 이야기를 알고 있니? 그는 자원 없이 배 한 척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갔단다. 저는 그 이야기가 누군지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1923년 조선 선원, 세계 항로라는 키워드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 모든 것이 통제되던 그 시대, 부산의 작은 어촌마을에서 시작된 한 민간인의 항해 기록. 그는 아무런 국가적 지원도 없이 조선인 최초로 태평양을 건넜고 이후 조선인 기술자들과 함께 직접 선박을 제작하여 일본의 조선 기술을 능가하는 설계도를 만들어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세운 작은 조선소는 해방 후 대한민국 조선업의 씨앗이 되었고 그 기술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이 되어야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발표 제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는 자원의 부족을 극복한, 아니 결핍을 전략으로 바꾼 우리의 서사를 말하는 기회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발표 원고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북대서양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조선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던 그 선언에 뜨거운 열정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의 자원은 바로 사람이고 전략이며 바다입니다. 이 문장을 쓰기까지 저는 아주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이메일 한 통에 적힌 단서에서 시작된 여정은 단순한 역사 탐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민족이 어떻게 결핍을 이겨내고 생존했는지 그 흔적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정체성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정태호 박사님이 언급하신 그 선원,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은 한 사람은 어느 기록에선 우지 선장으로 또 다른 신문 스크랩에서는 조선의 바다 사나이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해양자료보존센터에 연락을 취했고 박사님의 조언에 따라 국립해양박물관과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0년대 부산에 있었던 조선 해운사 창립에 참여했던 임명의 선원이 남긴 손글씨 한 문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든 배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배를 만든 사람들을 믿기 때문이다. 저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가 믿은 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손끝이었고 도면이 아니라 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해양 산업이 어떻게 세계를 선도하게 되었는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전략적 시야가 필요한 외교관으로서 이건 단지 자부심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정말로 한국이 무엇을 자원으로 삼아 여기까지 왔는가를 규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세 가지 자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에 수출입에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은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 고민은 곧 세계 최고의 생산성 기반 설계 전략으로 발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조선업의 모듈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선박을 완성한 뒤 출항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품별로 분할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해 납품하는 방식. 이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40% 이상을 점유하게 되었죠. 두 번째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장 자동화 이전, 고도로 정밀한 기술은 사람의 손에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정밀 용접공, 해양 설계 엔지니어, 선박 항로 전문가 등을 꾸준히 길러냈고 그 기술력은 곧 자산이자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다였습니다. 과거 우리에게 바다는 생존의 공간이자 위협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 바다를 통해 글로벌 물류의 중심을 구축했고 해양 방산과 에너지 플랫폼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단지 길이 아니라 전략적 플랫폼으로 바다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런 조사를 마친 후 박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사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끝났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나는 오히려 우리가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더 강해졌다고 믿는다. 그 말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발표문 첫 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는 자원을 찾기보다 자원이 되기를 선택한 국민들과 함께 살아온 나라입니다. 이 문장을 적으며 저는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자원만 부러워했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우리 머리로, 우리 바다 위에 꿈을 세운 나라였다는 걸.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밤, 저는 숙소 근처의 해안도로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이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결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겐 바다가 있고 그 바다 위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럼 당일 아침, 저는 호텔 조식 뷔페에서 유럽 대표단 몇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제게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님. 전략은 언제나 흥미로운 주제니까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뚜렷한 선긋기가 있었습니다. 전략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있어 자원이 없는 나라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처럼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심장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오전 세션이 시작되었고 발표자들이 차례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레이첼 민츠는 최신 셰일가스 채굴 기술과
탄소 중립형 수소 에너지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사우디의 알리 사브르는 중동 석유망 확장 계획과 유럽 시장 내 독점 계획을 자신 있게 설명했죠. 중국의 히토류 전문가 첼로 박사는 아프리카에서 확보한 신규 매장지를 언급하며 희소 자원의 지정학적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분명 자원 그 자체였습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자원을 못 가진 나라들을 상대로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한 가지 공통된 뉘앙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판은 가진 자들의 게임이다. 그 순간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대한민국 외교부 한서연 전략관입니다. 주제는 자원이 없는 나라의 생존 전략입니다.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연단으로 향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어떤 눈빛은 무관심했고 어떤 눈빛은 냉소적이었으며 어떤 이는 팔짱을 낀 채 기대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대표 레이첼 민츠의 표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말없이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보겠다는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원고를 바라보다가 그대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넘기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자원이 없는 나라의 생존 전략입니다. 아마도 이 말 자체가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표현을 다시 쓰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는 자원을 찾기보다 자원이 되기를 선택한 국민들과 함께 살아온 나라입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대표들이 눈썹을 찌푸렸고 다른 이들은 팔짱을 푼 채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1923년 조선의 작은 어촌에서 출항한 한 명의 선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원도 국적도 항로도 없이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배는 훗날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자원 없이 바다에 나선 우리는 생존을 위해 기술을 키웠고 기술을 위해 전략을 만들었으며 전략을 통해 사람을 키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저는 오늘날의 한국 조선업 통계, 물류 네트워크, 해양 방산 시스템, 그리고 북극 항로 및 해양 플랫폼 수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습니다. 바다를 길로 삼고 기술을 무기로 삼고 사람을 자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사우디의 알리 사브르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 모든 성과는 인상적입니다만 결국 원자재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원 없는 국가는 언제든 공급망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슬쩍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원자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주도할 수 없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자원을 소비하는 방식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위해 AI 물류 플랫폼, 스마트 선박, 디지털 조선소 등 미래의 바다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순간 조용하던 미국 대표단 쪽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레이첼 민츠였습니다. 그녀는 미묘한 미소를 띠며 손을 두어 번 쳤고 옆에 있던 대표들도 따라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는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회의장에선 숫자가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가 자산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었기에 더 많이 꿈꿨고 더 정교하게 설계했고 더 깊이 인간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결핍을 자산으로 바꾸는 힘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났을 때 제 주변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환호성도 박수 소리도 쉽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곧 제 발표를 통해 흔들린 사람들의 마음이 자리 잡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초쯤 지났을까요? 회의장 구석, 미국 대표단 쪽에서 레이첼 민츠가 조용히 손뼉을 쳤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엔 달라진 존중이 담겨 있었고 곧이어 그 박수는 이탈리아, 싱가포르, 나이지리아, 인도 대표단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그건 감동이라기보단 전환의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원이 없는 나라가 자원 그 자체가 될 수 있음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만찬이 시작되고 나서도 여러 대표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해양물류 부처 장관은 한국은 더 이상 중간기 착지가 아니라 항로의 중심에 있는 나라라고 평가했고, 인도 대표는 자원이 아닌 전략으로 회의장을 장악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의 레이첼 민츠가 조용히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그 선원의 이름 아직도 모른다 했죠? 그래도 그 이야기를 꺼낸 당신 덕분에 그 사람은 역사에 남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 선원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지금도 조선소에서, 해양대학에서, 수출항에서 이어지고 있죠. 저는 오늘 그 길에 하나를 잇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잔을 들어 조용히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To those who became the resource. 자원이 되어준 이들에게.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겐 자원이 없다는 말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원이 없었기에 자원이 될 수 있는 법을 배운 민족이었습니다. 전략을 만들어야 했고, 사람을 길러야 했고, 없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슬란드의 항구에 들렀습니다. 밤하늘은 구름이 걷히고 별이 쏟아졌고 수평선 위에는 얼음 조각처럼 하얀 조명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로 조용히 지나가는 배 한 척, 배의 엔진 소리도 파도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한 밤이었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배 위엔 아무도 없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100년 전 그 이름 없는 조선의 선원이 여전히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말하지 않았을 뿐 그는 우리 모두 안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는 것을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정태호 박사님께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이랬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번 포럼에서 발표만 한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한국을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는 석유도 없고 금도 없지만 대신 꿈을 꾼 사람들이 있고 길이 없던 시절에 바다로 나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핍이 우리를 굳세게 만들었고 전략을 만들게 했고 기술을 발전시켰고 결국 세계가 인정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자원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방향을 준 건 바다였고 그 바다를 이해하게 만든 건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자원입니다. 이제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기에 자원이 되어야 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우리는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진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썼던 발표 마지막 문장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는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원이 되기로 결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자원보다 강력한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이었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만들 수 있는 여지라는 것. 한국은 그것을 증명해낸 나라라는 것.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한국에 관한 감동 이야기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음 국뽕 스토리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